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지금 판교로 이사를 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아들놈 집 바로 앞동에서 살았거든요. 아들 며느리 편하게 해주고 걔들 가정만 잘 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딴 데에 돈 쓰지 말라고 제가 손주 셋 다 봐주면서 집안일도 다 해줬고요.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게 돈 몇백만 원에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아내는 거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아들놈도 며느리도 안 보고 살아요. 내 손으로 키운 손주들이지만 걔들이 문자 보내면 답만 하는 정도이지 아직은 다시 보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원인에는 바로 며느리가 있었어요. 왜 그런 말들 하죠?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빼앗긴다고요. 저는 결혼하면 두 사람의 인생이니 빼앗기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저를 홀대하고 도우미 취급하고 며느리 말대로 처가한테만 잘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들하고 연락 끊고 인연도 끊는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혼자 제가 원하는 곳에 이사와서 살고 있네요. 며느리는 이제 와서 저한테 매달리고 난리인데요. 그게 다 제가 돈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네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7급 공무원에 조직에서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수더분하고 요령 피울 줄 모르는 데다가 예의도 바른 편이라 윗사람들한테 많은 신임을 얻었어요. 저를 만나고서 데이트를 주말마다 딱 4번 한 후에 프로포즈를 할 때도 어찌나 성실하든지 웃음이 다 나왔어요. 커다란 장미꽃다발에 반지를 갖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아주 진지하게 청혼을 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좋다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살면 평생 마음 불편할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옛날 분들이시니 고리타분하긴 해도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오붓하게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줄로만 알았어요. 아이들 대학 보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네요. 큰애가 대학 졸업반이던 때에 남편은 갑자기 큰 병을 얻었고 결국 그의 말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평생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딸아이는 그때 이미 일본으로 유학을 가 있어서 빈소가 차려지던 날 부랴부랴 왔고요. 아들과 저는 갑작스러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뭔지 모를 끈끈함이 생겼네요. 아마도 저는 남편을 의지했던 것처럼 아들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보수적인 편이라서 딸은 결혼하고 나면 시댁일에 더 신경 쓰고 자기 남편하고 애들 챙기느라 바쁘겠지 하며 좀 마음을 덜 뒀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이 간 후에 빈소에 와서 나랑 아들 챙기고 나가서 비싼 밥 사들고 와서 먹이고 장례 끝난 후 집안 문제까지 다 돌보고 갔던 건 다름 아닌 딸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리석은 엄마가 이제야 그걸 깨닫고 지금은 정말 딸한테 잘하고 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전보다는 자주 카톡하고 전화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아들한테 꽤나 마음이 갔고 아들 역시 갑작스러운 아버지 죽음에 저를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수혁아,
엄마 너 때문에 살아. 알지?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엄마는 그것만 바라고 살아. 엄마가 힘닿는 데까지 다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고마워 엄마. 아빠 돌아가시니까 나도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눈앞이 캄캄하더라. 나도 급하면 엄마 생각부터 나. 나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박사 따고 싶어. 근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게 늦어지는데 엄마 괜찮겠어? 걱정 마. 아빠가 너 대학원 보낼 돈은 주고 가셨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해. 근데 그러면 엄마가 쓰고 싶은 거 잘 못 쓸 거 아니야. 어차피 아빠가 남긴 재산은 한정되어 있잖아. 엄마가 이 나이에 뭘 누리면서 살겠니?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되자. 남편이 남겨준 재산 중에 대학가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하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걸로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주기에는 버겁더라고요. 저희도 생활도 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아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무슨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래. 그래도 나 등록금하고 책 사고 세미나 가고 워크숍 비용이니 뭐 그런 거 많이 들어서 나 때문에 우리 집 쪼들리면 안 되잖아. 걱정하지 마. 네 누나가 일본에서 조금씩 돈 보내오는 것도 있고 아직 우리 집 끄덕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아이는 일본에서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매달 저한테 용돈이라면서 조금씩 돈을 보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로 저한테 들어가는 걸 아껴서 썼고 나머지는 아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다가 아들 몰래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시설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아들한테는 비밀로 했죠. 제가 급식주방에서 일하는 걸 알면 마음 아파할 게 뻔했으니까요. 급식주방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학교 주방 일을 하는 걸 알게 된 친정 이모가 저를 불렀어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힘든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럴 거면 수혁이 보고 어디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라고 해. 아니에요 이모. 나 아직 창창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데요 뭘. 젊은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게 덜 힘들지. 수혁이는 머리 쓰는 애잖아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기빠지는데요. 하여간 너 자식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못 따라가겠다. 그럼 급식일 하지 말고 와서 나 좀 도와줘. 내가 이제 나이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눈 아파서 안경 쓰고도 글 읽는 것도 힘들고 네가 나 대신 계약서 같은 것도 읽어주고 어때? 괜찮지? 내가 급식 주방에서 일하는 만큼은 줄 거야. 이모 수발드는 일이었는데 급식 일보다 힘들지 않을 거고 이모한테 말벗도 대어드리고 좋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이모는 제 엄마의 동생인데 사업하는 이모부를 만나서 평생 잘 사셨어요. 이모부 일하는 걸 도우면서 여장부처럼 이런저런 일도 잘 하셨고요. 그러더니 엄마와 이모부 돌아가시고도 정정하게 사시며 여전히 회사 뒤에서 모든 걸 코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통하고 관계된 일이었는데 회사 사람들하고 전화로 통화할 때 보면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제 이모지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모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유독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는 꼭 돈을 받아서라기보다 늙음하게 이모한테 힘이 되어드리려고 열심히 했네요. 이모가 하지 말라고 했던 부엌일이나 집안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있었지만 제가 먼저 해놓으면 이모가 편하실 것 같은 일들은
시키지 않아도 했죠. 아우, 누가 너더러 내 침대 정리하라고 했어. 내가 너 이런 일 시키려고 부른 줄 알아? 그냥 내 회사 일이나 도우라는 거지? 누가 하면 어때요? 이모 누워 계실 때 편하시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일도 일이지만 이렇게 있으면서 이모 말벗 되어드리는 것도 좋아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나 결혼하고 나서 애들 키운다고 엄마랑 시간 많이 못 보낸 거 후회되거든요. 이제라도 이모랑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녀석 박사 공부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결혼하려고. 주은이도 결혼하고 싶대. 하는 거 좋대.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 즈음에 일본에 있는 딸아이가 한참 결혼 준비 중이었거든요. 사위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우리 딸처럼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터를 잡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만났다길래 한국에서 양가 부모 인사하고 결혼식장 잡고 무척 바쁠 때였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던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었다니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좋은 사람 안 만나겠어요? 누구를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당연히 그랬겠죠. 아, 그랬어? 근데 왜 진작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엄마는 네가 여자친구 있는 줄 전혀 몰랐네. 엄마가 너무 둔했나?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사실 나도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처음에도 그냥 친구로 만났고 만난 지 몇 달 안 돼. 이제 한 4개월 됐나? 근데 내가 주은이하고 결혼하면 엄마도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물론 주은이가 좋은 게 제일 큰 이유이긴 해.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일방적으로 짐 떠맡기면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결혼하고 싶고 그 애가 좋으면 너도 그 애의 짐을 나눠준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어, 엄마. 엄마도 며느리한테 효도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주은이가 서울대 의대 전공이고 의사 국가고시도 얼마 전 붙었어.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좋잖아. 엄마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 병원 다닐 일 많아지잖아. 며느리 될 아이가 의사라니 혹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건 잠시였고 바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야 평범한 집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의대도 가고 의사 돼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도 듣곤 했지만 우리의 박사할 때만 해도 의대 가는 애들이 꽤 잘 사는 집안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혹시라도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어쩌나 싶었고 남편이 먼저 간 것도 흠이 되지 않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인사를 온 며느리는 소탈했고 외모도 꾸미지 않아서 순박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고 차분한 인생인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형제는 없고 무남 동녀라고 했고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도 많이 했다더군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쌩긋쌩긋 웃으며 뭐든 좋다고 해주는 게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엄마, 주은이 어때? 괜찮지? 그래, 참하고 성실해 보이더구나.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서 그런가? 분위기도 지적이고. 주은이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긴 한데 젊은 시절에는 출판사에서 일하셔서 책을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신대. 그게 주은이한테 다 영향을 끼쳤겠지. 아들은 제가 며느리감을 마음에 들어하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돈댁에서도 우리 아들을 괜찮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상견례에 맞춰서 들어오려고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결국 자기 결혼할 때 오게 됐고, 상견례는 저와 아들 그리고 사돈댁 식구 5이 조촐하게 가졌어요. 사돈들도 다 인상이 좋아 보였고 혼수나 집 같은 거에 큰 욕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들 결혼하는데 넉넉하게 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나마 이모가 신혼 아파트 해주라고 돈을 해주셔서 26평형 아파트를 마련해 줄 수 있었는데요. 그것만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흔히들 의사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딸 결혼식에 며느리가 같이 참석했을 때도 어찌나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딸한테도 예의 바르게 잘하던지 제가 참 뿌듯하더라고요. 먼저 간 남편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렇게 딸 결혼식을 치르고 석 달 있다가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연달아 결혼시키니 자연스럽게 남편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이걸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눈물도 났죠. 두 아이 결혼식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 아버지, 우리 수아 수혁이가 이렇게 자기 가정을 꾸려요. 지금 잘 보고 있죠? 거기서 우리 애들 다 잘 살라고 복 많이 줘야 돼요.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딸아이는 일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날들을 맞았어요. 저는 뿌듯하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제품을 떠난 게 실감이 났거든요. 아들은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찾아오고 하더니 점점 저를 찾는 횟수가 뜸해졌어요. 거의 대부분은 며느리가 병원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거였어요. 대학병원에서 펠로우 과정이라나요? 그런 걸 한다는데 당직도 있고 굉장히 일이 많다더라고요. 그래,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니들 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명절 때 만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니들 할 일에 집중해. 이렇게 말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저한테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문자를 보내도 며느리는 거의 답이 없더라고요. 병원 때문에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애써 좋게 생각했네요. 솔직히 섭섭하기는 했는데 이런 걸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되지 말자고 혼자 속으로 다짐하며 매번 참고 넘어갔어요. 이모가 애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지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사실 이모가 지들 사는 아파트를 해준 거나 다름없는데도 인사 한 번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서 애들이 바빠서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모한테 선물도 드렸죠. 그럼에도 애들 원망을 하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건 남편 제사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문자를 했거든요. 얘 주은아, 이번 주말이 네 시아버지 제삿날이야. 그러니 그날만큼은 와서 나랑 제사 음식 준비도 하고 제사 잘 지내자꾸나. 네 시아버지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거 아니겠니? 저녁 전에는 올 수 있니?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은이한테 문자 왜 했어? 그런 거 보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그날은 좀 가기 어려운데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처음 있는 네 아버지 제사야. 그런데 못 온다고? 그것도 갓시집 온 며느리가 직접 나한테 문자도 안 하고 지 남편 시켜서 시어머니한테 통보하는 거야?
내가 언제 니들 보고 집에 오라고 강요하디? 뭘 해달라고 했어? 이런 중요한 일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니들이 자식이니?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러자 다음날 저녁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병원 당직 때문에 못 챙겨서 그런 건데 제삿날 갈게요. 며느리는 주말 저녁 때 아들하고 같이 와서 저와 함께 제사 음식도 준비했고 아들도 처음에는 저와 어색했지만 밥을 먹으며 많이 풀어줬어요. 제사 드리고 나서 밤늦게 둘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임신 8주예요.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알았어요. 아유, 그랬어? 어머나,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축하한다. 임신하고 초기에는 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일을 시켰네. 미안해서 어쩌나? 아니에요. 뭐 크게 문제될 일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 아이 낳고도 계속 바쁠 것 같거든요. 첫째 아이 갖고서 이렇게 무리해서 시아버지 제사도 모셨으니까 저희 아이 키워주실 거죠? 물론이지. 키우다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저는 아들과 며느리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첫 손주로 예쁜 딸을 낳았는데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자식하고는 또 다른 게 손주더군요. 저는 그 무렵 이모네 집에 매일 가지 않고 일주일에 2번만 갔는데요. 그 나머지 시간은 온통 손주를 키우고 아들 며느리 뒤치다꺼리 하는 데 썼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키웠네요. 그 사이 아들은 대학의 전임 강사로 임용되어 조금은 안정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강사 월급이 빤하잖아요.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도 수입이 빠듯할 수밖에요. 결국 아들네 가정에 여유를 주고 먹여 살리는 건 며느리였어요. 아들도 며느리 눈치를 꽤나 보는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자기가 자는 시간에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새벽에 애들 집에 가서 아침을 해주고 아이를 볼 때도 그랬죠. 부엌에서 좀 큰 소리가 나거나 손녀가 칭얼대는 소리가 잠깐만 들려도 아들이 후다닥 나와서 주의를 줬어요. 엄마, 주은이 잠 못 자. 조용히 해줘. 알잖아. 주은이가 병원이라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개인 병원도 못 차려주는데 대학병원에서 항상 피곤하게 일하는 거 집에서라도 잘 쉬게 해줘야지. 알았어. 근데 반찬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났어. 아무튼 주의할게. 근데 개인 병원은 무슨 소리야? 혹시 주은이가 개인 병원 안 차려준다고 무슨 말 했어? 꼭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그렇잖아. 우리처럼 없는 집 며느리로 오지 않았으면 벌써 편하게 일했을 테니까. 네가 병원 못 차려줘서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집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네가 답답하다는 거야? 뭐 서로 그렇지. 주은이도 요즘 생각이 많은가 보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공부 잘하고 있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건 며느리였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하고 마누라 뒤치다꺼리 해준다고 공부가 좀 늦어져서 하기도 예정보다 더 늦겠다고. 그러다 보니 동기들하고도 소원해지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며느리가 짜증도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도 잘 내는 것도 마음이 걸렸지만 손녀의 엄마이고 내 아들의 아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 싶었어요. 솔직히 이혼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제가 당사자들도 아니고 아들이 그럴 마음도 없는데 옆에서 이혼해라 마라 할 일도 아닌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좀 노골적으로 저한테도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으면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화를 내면 아들 내외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참고 말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손녀딸이 2살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또다시 임신을 했어요. 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키우느냐, 아이는 더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제 앞에서 인공유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네가 힘든 건 알겠다. 의사일 하며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지. 그래서 내가 윤서도 키우잖니. 너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럼 어머니가 계속 키워주세요. 저 안 그러면 아이 못 낳아요. 나야 내 손주들인데 봐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너 그렇게 못 낳는다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네 뱃속에서 모양도 안 갖춰졌대도 엄마 마음이 전해진다더라.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애기도 다 아는 거야. 그럼 미신 같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 의사예요. 키워주실 거예요? 나야 얼마든지 봐준다니까. 그리고 네가 안과 의사 아니냐? 너라고 뭐든 다 알지는 못할 텐데 내 말을 미신이라는 둥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키워주신다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더니 셀쭉한 표정을 하고 쌩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섭섭했던 게 지 임신했다고 쉬러 간다면서 친정부모 모시고 제주도로 2박 3일 놀러 가더군요. 아들 녀석도 같이 갔고요. 손녀가 있으면 잘 못 쉰다고 저한테 맡기고서요. 섭섭했어요. 저라고 놀고 싶지 않겠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단 한 번 저랑 같이 어디 가자고 하거나 가까운 야외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늘 힘든 일은 제 차지라는 생각에 애들이 사돈댁이랑 제주도에 가고 나니 많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이모한테 가서 그때야 몇 년간 마음에 묵혀두었던 하소연을 했어요. 이모는 노화 때문에 기운은 좀 없으셨지만 여전히 정신도 또렷했고 정정하셨어요. 아휴, 이 사람아. 그러게 왜 손녀를 봐준다고 했어. 요새는 부모도 자식한테 돈 받아가며 손주들 시간제로 돌봐주는 세상이야.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기 싫었는데 애들은 나한테 계산적으로 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서 보면 예쁘잖아요. 그런 아이를 두고 돈 따지고 시간 따지고 그러는 게 할머니답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애들은 참 나를 섭섭하게 하네요. 자네 그 고운 마음 다 돌려받을 때가 있을 거야. 걱정 말게.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는 거기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이모가 제 기분 풀어주신다며 손녀랑 호캉스를 시켜줬었네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말이에요. 오만 거 다 누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손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중에 손녀가 서툰 말로 지 아빠랑 엄마한테 저랑 호캉스 다녀온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그렇게 잘 지내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걱정은 안 해요. 얄미웠지만 그냥 웃고 말았네요. 반면 아들놈은 저랑 손녀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와, 나도 그런 데에서 대접받으며 푹 쉬고 싶다. 부럽네. 엄마, 다음에 나도 데려가. 너는 네 마누라 앞에 꼭 붙어있는데 어떻게 데려가? 가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네 마누라 스케줄 대고 강의 시간도 변경하는 녀석이 나랑 어디를 가겠어? 엄마, 말에 은근히 가시가 있는 것 같네. 그거야 주은이 일정이 우선이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놀러가도 노는 것 같지도 않아. 장인장모 챙겨야 되고. 네가 선택한 일 아니냐는 말이 입 밖에 나올 뻔하는 걸 저는 입을 꾹 닫고 삼켰어요. 그때 며느리는 쌍둥이를 가졌었고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저는 더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두 신생아를 동시에 돌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며느리한테 친정 어머니가 한 명은 맡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아이 낳으면 달 돌봐주신다고 하셔놓고서. 그리고 저희 엄마는 허리도 안 좋고 몸이 약하셔서 안 돼요. 딸내미는 엄마나 똑같다고. 그래도 제가 사돈한테 전화해서 슬쩍 아이를 한 명 돌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못한다며 딱 선을 긋더라고요. 지 딸이 낳은 아이 친정 엄마가 돼서 한 번도 돌보지 않는 게 참 어이없었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어쩌겠어요. 결국 이번에도 이모가 도와주셨어요. 저한테 도우미를 붙여주신 거죠. 민정아, 이거 다 내가 돈 지불할 거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해라. 일본에 있는 수아도 도우미 쓰라고 돈 보내는데 너 그거 손주들 좋은 거 사준다고 손주들한테 쓰지?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줄게. 너한테 돈 주면 또 다른 데에 쓸 게 뻔하니까. 이모는 그렇게 제가 큰손녀의 쌍둥이 손자들을 키우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어요. 일본에 있는 딸아이는 제가 애들을 다 돌보고 집안일까지 여전히 한다는 거에 열이 받아 몇 번 아들하고 전화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에 한 번 한국에 올 때도 아들 내외는 만나지 않고 저만 보고 갔어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도 며느리가 처음부터 우리 집을 만만하게 봐서 골랐다는 것과 아들놈은 며느리한테 단단히 코가 깨어서 하자는 대로 했고요. 자기가 돈을 시원찮게 버니 아들은 전보다 소심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지 마누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마누라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던데 언젠가 친구랑 전화통화로 이런 말 하는 걸 엿들었어요. 야, 내가 의사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런 타이틀 하나가 참 중요해. 뭐 이제 와서 힘없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 주은이가 나 사회적 지위 높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결국 힘없는 엄마는 안중에 없었던 걸 깨닫고 나니 저도 아들 내외한테 마음이 식었어요. 어느새 정을 주지 않고 거리를 두었죠. 손주들은 달랐어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는 손주들한테는 정말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이모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도 아들 내외는 잠깐 빈소에 얼굴만 비치고 뭐 제대로 된 근조 화환도 안 보내더군요. 그래도 대학에 적을 두고 있고 의사이고 그런 애들이 말이에요. 지들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요. 딸아이는 남편의 지딸까지 데려와서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혁이네한테 마음 쓰지 마.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걔들은 걔들끼리 사는 거다. 내버려 둬. 엄마 힘들면 일본에 와도 돼. 이제 수혁이네 애들도 많이 커서 엄마 없이도 되잖아. 엄마 생각해주는 거 딸밖에 없네. 알았어. 고마워. 엄마도 생각해볼게.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저한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모가 제 앞으로 50억이라는 큰 재산을 남기신 거였어요. 변호사가 처음 그 말을 했을 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유언장 공증한 거며 제 앞으로 든 아파트에 작은 부동산에 현금이 든 통장까지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모를 모신 낙골당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모가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데요. 끝까지 저를 챙기고 가셨네요, 이모.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딸은 제가 왜 이모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냐며 끝까지 얼마나 잘했냐며 그런 말 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런 재산 받은 거 수혁이네한테는 말하지 마. 나도 할 생각 없어. 걔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알았는데 내가 뭐하러 걔들 좋을 이야기를 해. 그래도 마음 한켠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딸은 이모가 남긴 판교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라고 했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 사이 아들내외는 이모가 얻어줬던 아파트가 아닌 40평형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며느리가 선배와 함께하는 병원을 확장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 명의를 그 애들한테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파트를 팔든 뭘 하든 알아서 지들이 보탤 거였고요. 이모가 주신 재산에서 돈을 줘도 되는 건데 그러기 싫더라고요. 저 유산 받았다고 티내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걔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더니 뜻밖의 말에 둘 다 놀라더군요. 저는 판교로 이사가서 그 애들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딸도 이사 마치면 일본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그럴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고 며칠 동안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며느리가 퇴근하고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요. 어머니, 저희 그 아파트 팔려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병원 확장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머니한테 거기 살면서 전세 보증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럴 돈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애들 키워주신 값이에요. 이거 보태서 어디 지방에 자그마한 방이라도 알아보세요. 지명이 넘겨져서 100만 원 더 넣었어요. 그렇게 제가 받은 돈이 600만 원이었어요. 10년간 자기 아들 다 키워주고 집안일 해준 게 500만 원이고 명의 넘겨준 값이 100만 원이라는 거였죠. 저는 두말 않고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알았다. 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짐은 빼도록 하마. 그래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가실 때는 있으세요? 내가 나갈 때도 없이 짐 뺀다고 했겠니? 재산 50억 오픈 안 한 게 다행이네. 마지막에 제가 이 말을 남기며 현관문을 나서자 갑자기 뒤에서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재산이 50억이라뇨.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 제대로 들었다. 내가 그 재산 오픈했으면 니들한테 계속 뜯어먹히고 살았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소리야. 그럼 애들 잘 키워라. 뭐 도움이 두고 편히 잘 살며 알아서 하겠지만 말이야. 나는 간다. 저는 며느리 손을 딱 뿌리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모가 주신 판교 아파트로 갔네요. 아들네 집보다 조금 넓은데 기본적인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있어서 꼭 모델하우스 같았어요. 사실 짐은 이미 쌓아놓았고 다음날 트럭이 와서 제가 싸놓은 짐만 갖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홀가분하게 판교에서 첫날을 지내게 됐어요. 딸한테도 나왔다고 전화를 했고요. 저한테 600만 원 주더라는 이야기를 하니 딸이 화가 나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네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도 없네. 어디 가 있는 거야? 나랑 얘기 좀 해. 딸 전화를 끊고 나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너나 네 마누라랑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어디야? 어디 가 있는 거야? 이모가 주신 아파트로 왔다. 왜? 너 여기 못 찾아와. 내가 안 알려줄 거니까. 나한테 재산이 있다고 하니 왜? 사람이 달라 보이니? 네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사람으로 보여? 엄마, 혹시 내가 친구들이랑 하는 말 들었어? 며느리야, 남이라고 치면 그만인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우고 너한테 어떤 정성을 쏟았는데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엄마, 나도 살기 바빴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나한테 불만 있었으면 진작 재산 오픈하고 말했으면 됐잖아. 뭐? 재산 오픈하고? 재산이 없었으면 말도 하면 안 됐다는 소리냐? 아니,
나도 살려고 애썼는데 나한테 왜 짜증을 내? 듣기 싫다. 나 그래도 너 잘 되라고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참고 니들 가정 화목하라고 애쓴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한테 분노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아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서부터 며느리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보내는 걸 그냥 보지도 않고 안 읽은 걸로 해서 두었네요. 다음날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고 제가 내려가 보니 며느리가 트럭을 따라 지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밤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 그 수많은 세월 네 새끼들 키우느라 팔다리 아프고 허리 아플 때도 걱정 안 하더니 뭐 하룻밤 연락 없었다고 내 걱정을 하니?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진짜 50억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집에 살게 됐나 궁금해서?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나 니네 아이 이제 안 보고 싶어. 네 새끼들 키우는데도 신물이 나서 평생 볼 손주들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나 찾지 마라. 나는 이제 더는 니네한테 안 묶이고 즐겁게 살 거야. 제가 그렇게 돌아서자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더니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시면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랑 계속 왕래하면서 지내요. 네? 나는 싫다? 네가 언제 한번 나한테 여행을 가자고 해줬니? 우리 식구처럼 군 적이 있니? 네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고 나중에는 그 잘난 의사 일한다고 음식도 마트에서 사서 보냈잖냐? 내가 그런 걸 제사상에 올렸을 것 같니? 너 나한테 아무 빽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모양이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보니 나 너라는 애 그리고 내가 낳았지만 수혁이라는 놈이 어떤 인간들인지 이번 일로 아주 잘 알게 됐거든. 그래서 니네 같은 것들하고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니들 상종하고 살지 말라고 이모가 나한테 주고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 찾지 마. 나한테 연락하고 찾아오면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며느리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데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후 딸이 저를 데리고 일본에 가려고 왔을 때에 아들 내외가 와서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진상을 부리자 딸이 며느리 머리채를 확 잡고 이러더군요. 야, 이제 와서 어디서 며느리인 척하고 있어. 니들이 사람 새끼냐? 양심 팔아먹은 것들이 의사면 다야? 내가 네 병원이랑 네가 나온 학교 게시판에 다 소문낼까? 너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어떤 인성인지 내가 다 까발려서 너 환자도 없게 만들어줄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엄마 괴롭히면 내가 아주 동네방네 다 소문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수혁이 너도 마찬가지야. 병신 같은 게. 너 내 동생도 아니야. 딸이 무섭게 호령을 하자 아들 내외는 그제야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는 딸이랑 같이 일본으로 가서 경치 좋은 데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어요. 몰랐는데 그동안 딸은 몸이 아파서 한동안 치료한다고 고생했더라고요. 제가 아들 집 때문에 힘든 걸 알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딸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제가 잘못했다고 손을 붙잡고 사과했네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이건 당연히 내가 감당할 일이었지. 나 이제 이렇게 건강해졌고 집안도 다 안정됐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서울이랑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살자. 어? 그래, 그러자. 그 후로 저는 아들 내외 전화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손주들을 통해서 저한테 집에 오라는 둥 여러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손주들한테 인사만 하고 찾아가지 않고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정말 아들 내외한테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저한테 600만 원 주면서 지방으로 가라고 한 순간
저는 걔들하고 끝났어요. 앞으로도 별일 없는 한 아들 내외랑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